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황현숙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랑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RP 정보관리사 물류관리 1급 기출문제이고요. 이론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1회 때 진행됐던 시험이고 1회 시험 같은 경우는 1월 22일에 진행이 됐습니다. 아마도 2022년이 아닌 2023년도에는 1월 21일에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KPC 자격시험 같은 경우는 지금 1월부터 언제 응시가 되는지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이렇게 응시하는 월이 아예 확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몇째 또 토요일에 시험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대체적으로 전년도에 특별한 변수가 없었다라면 전년도보다 달력에 의한 날짜를 보면 하루씩 앞으로 당겨지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날짜에서 전년도의 날짜보다 하루 앞으로 당겨져 있는 그런 형태로 좀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1월 22일에 응시했던 부분의 기출문제이고요.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은 해설이라든지 답안에 내용들이 워낙에 잘 나와 있어서 저는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기출문제 다운로드 받아서 새로 진행되는 부분으로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다운로드는 KPC 자격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여라도 제가 이렇게 풀이를 해드리고 그리고 교재를 2023년도에 구입해서 공부하는 과정 중에 이 강의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실 때는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의 들으실 때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지 수록되어 있지 않다라면 KPC 자격에서 다운로드 받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기출문제 다운로드 받으실 때 반드시 시험지만 다운로드 받지 마시고요. DB도 같이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는 게 좋겠죠. 기출문제 DB는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다운로드 받을 때 DB 다운로드 받는 경로도 같이 기재가 되어 있으시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다운로드 받아서 가지고 계셨다가 이론 풀고 실무 풀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들 되셨을 거니까 저는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물류관리 1급 같은 경우는 앞에 5문제는 경영혁신과 ERP죠. 그리고 영업관리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구매관리, 자재관리 이런 식의 SCM 그리고 구매관리 그리고 무역관리 순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경영혁신과 ERP는 이점 배점이고요. 실제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틀리지 않게끔 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ERP의 기능적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자, 우리가 ERP의 특징이라는 부분에 얘기가 등장이 되시면 ERP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능적 특징이 있고 기술적 특징이 있죠. 자, 제가 이 부분은 강의할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기능적인 특징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이해해서 가지고 가셔라. 기술적 특징은 ERP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사람들, 프로그래머가 지금 해줘야 되는 부분. 어차피 사용자가 두 가지를 다 보고는 있지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프로그램에서 갖고 있는 특징이란 부분 중에 기술적인 부분은 프로그램의 언어가 지금 어떤 언어로 되어 있고 어떤 형태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이런 식의 특징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할 때 누구의 입장, 사용자의 입장, 기술적인 특징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분의 특징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기능적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찾아달라고 했으니 일단은 기술적 특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자, 투명 경영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단일 국적이란 부분부터 등장이 되고 세 번째는 경영 정보 제공이란 부분이 있고 네 번째는 중복 업무의 배제라는 부분을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나와져 있는 부분은 모두 다 기능적 특징에 나와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특징이 섞여 있지는 않아요. 성격이 다른 하나를 찾으라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네 번째 나와 있는 4번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중복 업무 배제와 실시간 정보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마스터 DB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경영 정보 제공과 경영 조기 경보 체계 구축. 자, 지금 실시간 정보 처리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뭔가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발빠르게 무엇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 우리 정보를 빨리
알아올 수도 있다, 흡수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1번 투명 경영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자, DB가 모두 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데이터 정보가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투명 경영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이 틀렸어요, 여러분. 자, 두 번째는 왜 틀렸냐면 단일 국적, 단일 통화, 단일 언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저렇게 밑금친 부분이 모두 다 무엇으로 바뀌어야 된다? 다자로 바뀌어야 되겠죠? 다국적, 다통화, 다 언어를 지원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ERP가 도입됐던 배경들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 빨리 급변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글로벌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글로만 제공이 되는 게 아니라 재무제표를 제공하는 정부에 들어가서 보니 다른 나라의 언어도 다른 나라의 통화도 무역업이 또 있으실 거니까 그리고 우리 국적이 다르다라는 것도 들어올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이 아니라 다 국적, 다 통화, 다 언어를 지원한다라는 것으로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도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너무 아깝죠, 여러분? 틀리지 않게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ERP 구축 절차에 구축 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 ERP 구축 단계는 제가 뒷자를 따서 석계축현으로 기억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었고요. 왜냐면 구자가 두 개가 들어가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석계축현이란 부분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건 그 회사의 정보를 분석하시고 그 회사가 무슨 업을 하고 있으면 어떠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분석 단계가 있고요. 분석된 부분은 실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 분석하는 거죠. 자, 그거 가지고 무엇해요? 설계라는 걸 하죠. 그리고 구축을 하고 구현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건 구축 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구축 단계. 자, 모듈 조합시켜야 됩니다. 설계 쪽에서 각각의 모듈을 다 개발이 됐다라면 그 모듈을 조합시켜서 문제가 없는지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사마다 사용하고 있는 양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출력물 제시가 또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개발이 필요하거나 수정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확정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설계 단계에서요, 패키지 형태로 나와져 있는 ERP를 도입하게 되면, 요거 가지고 무슨 부분들,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부분이 어디가 필요한지, 얼마만큼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추가 개발이나 또는 수정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라면, 우리 구축 단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답은 3번입니다. 자, 패키지를 설치한다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무슨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번은 구축 단계가 아니라 설계 단계입니다. 그래서 패키지 또는 커스터마이징 이 부분들은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서 해당되는 업무가 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ERP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글로벌 환경에 쉽게 대응할 수 있다. 제가 다언어, 다국적, 다통화 얘기했었을 때 글로벌 환경이란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요 부분 맞습니다. 자, 기업의 다양한 업무를 지원해주는 통합 정보 시스템입니다. 반드시 통합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개별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또는 각자라는 표현이 나오면 또는 각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잘못된 표현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풀었던 문제랑 세 번째 풀었던 문제랑 형태가 거의 비슷하죠. 다만 앞에서는 기능적 특징에 해당되느냐라는 부분을 물어봤고요. 여기는 ERP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그냥 구체적으로 물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내용도 맞습니다. 자, 네 번째, 인사, 영업, 구매, 생산, 회계 등
기능별로 최적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분, 제가 기업의 다양한 업무를 지원해주는 통합정보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거, 각각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꿔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자, 여러 개가 아니라 원장형 통합 데이터베이스 또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라는 부분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뭐 객체지향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여러 개라는 게 잘못된 용어거든요. 그래서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시켜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잘못됐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에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자, 보기의 내용을 봤더니요. ERP 도입의 성공 여부는 자, 이것을 통한 업무 개선이 중요하고 이것은 원가,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은 주요 성과 측정지의 극적인 개선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급진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용어는 뭘까요? 업무 프로세스를 급진적으로 무엇하였다? 재설계하는 것이다.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라는 부분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엔지니어링이 진행되었다라는 거죠. 선진 프로세스가 진행되었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쓸 수 있는 부분.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BPR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이 BPR은 어떤 형태로 내든 아주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고 끝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라고 하면 BPR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5번째 문제. 다음 중 ERP 도입의 최종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자, 도입의 최종 목적이래요, 여러분. ERP 도입의 최종 목적은요, 고객 만족과 이윤 극대화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ERP를 도입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구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구축을 하다 보니까 문제라든지 뭔가 다 빨라지는 또는 뭔가의 작업들의 시간이 우리 짧아지는 단축되는 효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만족도는 더 올라가더라는 거죠. 저 고객의 만족도가 올라가면 충성도도 사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회사는 이윤이 뭐가 될 것이다?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고객 만족과 이윤 극대화가 최종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목표라고 보셔도 되고요. 답은 4번입니다. 아주 재밌는 건 5번의 문제는 답이 항상 4번에 있는 고객 만족과 이윤 극대화가 정해져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부터는 영업 관리 문제입니다. 자, 수요 예측 방법은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정량적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수요 예측하실 때 수치화시킬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정성적 방법이라는 건 그런 수치화시킬 수 있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요. 무엇하겠다. 결론적으로 객관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부분? 우리가 이렇게 될 겁니다라는 의견에 대한 부분을 수렴하는 부분인 거죠. 수치화 데이터가 없으면 정성적 방법으로 우리 수요 예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 보시면 우리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 구분하는 문제도 자주 나오거든요. 우리 틀리지 않게끔 해주신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물어본 건 정량적 수요 예측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시계열 분석법, 델파이 분석법, 패널 동의법, 중역평가법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시계열 분석은 정량적 수요 예측 방법이 맞습니다. 시계열 분석의 가장 대표적인 게 시계가 돌아감에 따라서 분석하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이동평균법이라든지 지수평활법이 가장 대표적인 시계열 분석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델파이 분석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수요 예측을 하는 부분이고요. 패널은 말 그대로 다양한 사람들을 패널로 두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고요. 중역은 회사에 중역으로 앉아있는 분들의 의견을 가지고 수요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2번부터 4번까지는 주관적인 부분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성적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정성적 방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 써드린 것처럼 정량적 방법에는 시계열 분석법이 있고 인과모형 분석 방법이 있다. 시계열을 다시 구체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정성적 방법에는 여기 나와져 있는 델파이, 패널, 중요평가법 이외에도 시장조사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의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요거 정리는 한 번쯤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7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성 지표를 활용하여 A기업의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보기의 자료를 반영하여 A기업의 목표 매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아주 재밌는 게요. 지금 목표 매출액 계산 문제가 기존엔 손익분기점을 활용하는 방법을 정말 많이 냈었다라면 최근 몇 년인의 기출을 들어가서 보시면 이 문제가 아주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목표 매출액을 계산해 주세요 라는 문제로 출제를 하고요. 목표 매출액을 주고 다른 걸 역으로 풀어달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목표 매출액을 지금 현재 계산해 달라고 했으니 자, 올해 A기업의 매출액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그 A기업과 관련해서 무슨 부분들 우리 시장 점유율의 증가와 총 매출액의 증가율이 필요합니다. 자, A기업의 시장 점유율 증가율에 대한 부분은 시장을 얼마만큼 확대했는지에 대한 확대율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그러면 당의 업계라는 표현을 쓰겠죠. 자, 그 업계 총 매출액의 증가율은 시장 신장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번 문제 목표 매출액은요. 금년도 자사 매출액 100억 원에 우리 1 플러스 시장 확대율과 1 플러스 시장 신장률을 더한 것을 무엇해 주시면 된다?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확대율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전년 대비 자사 시장 점유율의 증가율을 확대율이라고 하고요. 신장률이라고 하는 건 전년 대비 당해 업계 총 매출액의 증가율을 신장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공식 알려드렸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그리고 이 문제는 너무 쉬웠어요. 왜냐하면 함정 자체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나와져 있는 수치 그대로 곱하기 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부분. 자, 그래서 금년도 자사 매출액 100억 원에 우리 1 플러스 시장 확대율 50%니까 0.5죠. 그러면 1.5가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실 땐 우리 100억 원에 곱하기 1.5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1.5 하시면 결론적으로 150억이 되는 거죠. 여기에 곱하기 우리 시장 신장률은 40%예요. 그러면 1 플러스 0.4 하시면 1.4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오더라? 210억 원이 나오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관식으로 나오면 210억 원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관식 문제는 항상 푸실 때 조심할 건 숫자만 쓰세요라면 210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저희는 사지선다니까 4번으로 체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자본의 유동성과 매출 이익률을 동시에 고려하여 상품별 목표 판매액을 할당할 때 사용되는 지표는 무엇인가? 자, 여기에 키워드는요. 자본의 유동성과 매출 이익률을 동시에 고려해서 목표 판매액을 할당하겠다라는 부분이네요. 자, 지금 봤더니 이익공헌도 손익분기점, 시장 점유율, 교차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 부분은 답은 4번입니다. 자, 4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을 드린다라면, 자, 자본의 유동성도 봐야 된다고 했어요. 자, 유동성이 좋아지려면 결론적으로 돈이 잘 돌아야 되거든요. 그럼 유동성의 지표로 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상품 회전율입니다. 그래서 상품 또는 재고 회전율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요 회전율이 유동성으로 지표로 쓰고 있는 부분. 자, 요 부분에 매출 이익률도 고려해서 가겠대요. 그러면 상품 또는 재고 회전율에 곱하기 한 개의 이익률을 무엇해서 곱해서 우리는 교차 비율이 크면 더 많은 부분의
판매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관리를 할 거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당을 더 많이 하겠다. 목표 매출액을 더 많이 잡겠다.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난 부분. 요 한계 이익률이라고 하는 부분은 매출 총 이익률이 들어올 수 있어요. 다만 한계 이익률 계산할 때는 변동비하고 이제 우리 고정비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고려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계 이익률은 매출 이익률도 의미하는 부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교차 비율 공식 두 가지를 가지고 계산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8번 문제는 조금 어려웠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교차 비율에 맞춰서 계산을 하세요라는 문제를 출제하면 잘 안 틀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많이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정리시켜 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9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원가 가세나 의한 가격 결정 방법으로 상품의 판매 가격을 결정하고자 한다. 다음 보기에 주어진 가격 구성 비용을 이용하여 계산한 소매업자의 판매 가격은 얼마인가 라고 하는 부분. 참 이 문제도 꾸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푸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재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그려놓고요. 요만큼의 원가가 발생하고 여기에 누군가를 가산해서 무슨 금액이 나오고 여기에 또 누군가를 가산해서 무슨 금액이 나옵니다 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으시겠죠. 제일 낮은 부분의 금액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조 원가일 겁니다. 자, 얼마의 금액을 투입해서 만들었느냐라는 부분이겠죠. 제조 원가는 다른 거로 나눠서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직접비와 간접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이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의 합이 직접 원가이고 거기에 간접비의 합인 제조 간접비를 더하면 제조 원가가 나오죠. 자, 이 제조 원가에 적정한 이익을 붙여서 우린 팔겠죠. 또는 사올 때 우리도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죠. 그래서 제조업자도 이 제조원가 그대로 파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무엇을 적정한 이익을 붙여서 팔았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파는 데 들어가는 돈들이 있다라면 그것도 어느 정도 비용 가산을 했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조 원가에 누구를 가산했을 것이다.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었다라면 그 판매비와 관리비를 당연히 더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익이란 부분도 적정한 이익을 가산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까지 다 더해진 금액이 누구의 입장에서는요. 도매상의 입장에서는 사가지고 온 우리 도매 원가가 될 겁니다. 또는 도매 매입 가격이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여기에서도 무엇을요? 도매상은 또는 도매업자는 이 부분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분명히 발생이 할 것이고 그리고 이들도 적정한 이익을 가산해서 팔겠죠. 그러면 도매상한테 사가는 사람은 소매업자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부분이 뭐가 될 것이다? 소매 원가가 되겠죠. 저는 원가라고 쓰지만 소매 매입이라고 우리 소매상이 지불하는 매입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이만큼을 지불하고 샀을 거고요. 여기에 똑같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었다라면 더해 주실 거고요. 당연히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적정한 이익을 가산해서 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되셨을까요? 이런 식의 구조로 띄는 거.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건 소매업자의 판매 가격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지금 말씀드렸던 이 구조를 머릿속에 갖고 가셔서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얼마 주고 샀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 자, 그래서 도매상이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도매 가격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소매상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 우리 여기 이제 영업비라고 주었던 부분이요. 저는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드렸고 그래서 영업비를 가산해 주시면 되시고 소매업자의 적정한 이익이라는 부분도 가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얼마 주고 샀냐면 도매업자한테 3만 원을 지불하고 샀고요. 그리고 본인의 영업비는 2만 원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익은 만 원을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매상이 판매하는 가격, 소매 가격은 얼마가 된다? 6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까요? 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6만 원 마무리. 어려운 문제 아니세요? 그래서 구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들어가셔라.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들인 건 절대로 틀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고득점까지는 아니어도 불안한 점수를 가져가실 이유는 없으시죠?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A사의 연간 매출액은 320만 원이고요. 기말 매출채권 잔액은 32만 원이었을 때 매출채권의 평균 회수기간은 얼마인가 라고 묻습니다. 자,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전율을 계산하시고요. 그리고 회수 기간을 물어봤으니까 그 회전율의 무엇에 대한 부분, 우리 1년은 365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로 환산해 주시면 되시겠죠. 자, 그러면 매출채권 회전율은 어떻게 계산하신다? 매출채권 회전율은 매출액을 매출채권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매출액은 320만 원이고요. 그 320만 원을 기말 매출채권 잔액인 32만 원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전율은 10회인 거네요. 그래서 매출채권은 연 10회를 회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주실 건 뭘까요? 우리 1회당 회전 기간은 우리 10분의 1의 관점으로 가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 요 부분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 1년은 365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365일에 10분의 1 값을 계산하셔라.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10분의 1 값을 계산하라는 얘기니까 나누기 18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 번의 회전 기간을 얘기를 해보면 평균 회수 기간인 우리 회수의 기간을 계산해 보시면 36.5일에 평균적으로 한 번씩 회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회전율을 계산하시고 기간을 계산하라고 하면 우리는 1년에 특별한 얘기 없으면 다 1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1년에 대한 기간으로 환산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365일 동안 10번 회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회전의 기간은 나누기 10 하시면 36.5가 나오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시고요. 10번 문제는 정말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회수기간 물어보는 문제가 아주 자주 나오진 않아서 1회 때 시험 응시하셨던 분들이 공부를 조금 잘 안 해가셨던 부분 또는 자주 안 나오니까 버렸던 부분이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실수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자, 보기 내용 봤더니요. 시계열 분석 방법은 시계열 데이터 변동 요인을 고려하여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4가지 변동 요인이 있고요. 그 변동 요인의 내용을 가서 보니 계절 변동, 추세 변동, 그리고 무슨 변동, 그리고 불규칙 변동이 있다.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하나를 가로채워 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계열 분석의 4가지 변동 요인은 계절 변동, 추세 변동, 그리고 순환 변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순환 변동, 그리고 불규칙 변동이 있다. 이렇게 4가지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주관식으로 나오든 사지선다 문제로 출제를 하고 찾아주세요라고 나오든 우리는 다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순환 변동이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은 순환만 쓰시면 되는 거죠. 자, 12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손익분기점에서의 매출액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단위는 원으로 기재해 주시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총 고정 비용은 20만 원이고요. 단위당 가격은 500원이고 단위당 변동 비용은 1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손익분기점에 의한 매출액을 계산하시려면 공식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총 고정 비용이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부분. 그래서 손익 분기점상에 무엇을 물어봤다? 매출액을 물어봤습니다. 매출액. 자, 그래서 공식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 총 고정 비용이라고 했었던 고정 비용 20만 원을 누구로 나눠주시면 되신다. 우리 단위당 가격에서 단위당 변동 비용을 뺀 것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지금 우린 단위당 가격은 500원이고요. 그리고 단위당 변동비는 100원입니다. 그러면 요거 빼시면 우리는 400원인 거죠. 그래서 20만 원을
400원으로 나누면 우린 아이고 제가 여기다 매출액이라고 써드렸어요.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 수량. 자, 수량 계산하실 때는 지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1-라는 부분을 제가 계산 안 했어요, 여러분. 수량 계산하는 거여서. 그래서 우리 20만 원을 400원으로 나누면 매출 수량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매출 수량은 500개가 나와지죠. 500개. 자, 그런데 지금 매출 수량을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세요.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건 매출액을 물어봤죠. 자, 매출액은 우리 수량에, 매출 수량에 누구를 곱해주시면 될까요? 우리 단가라는 걸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단가는 무슨 단가이다? 판매한 단가요. 그래서 판매한 단가를 곱합니다. 자, 우리 단위당 가격은 얼마에 팔았다? 500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500원을 곱해주시면 손익분기점상에 매출액 계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25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 수량은 500개이고요. 매출액은 25만 원이라고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25만 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성장성 지표를 활용하여 A기업의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려고 한다. 자, 보기의 자료를 반영하여 A기업의 목표 매출액을 계산하고요. 얘와 같이 기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10만 원 이렇게 써 있네요. 그렇게 써달래요. 지금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풀지 않았나요? 그쵸? 그래서 지금 목표 매출액에 대한 부분 계산 문제가 앞에서도 있었는데 또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게 검토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주관식과 객관식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해서 내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금년도 A기업의 매출액 100만 원이 있고요. 전년 대비 A기업의 시장 점유율 증가율은 50%입니다. 자, A기업의 시장 점유율 증가율은 시장 확대율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 당해 업계 총 매출액이 얼마만큼 증가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거를 시장 신장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시장 신장률은 20%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 가지고 A기업의 목표 매출액을 계산하신다면 자, A기업의 금년도 당해연도 당해연도 매출액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시장 확대율 곱하기 1 플러스 시장 신장률을 더해서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뭐 처음 보시는 부분 자체가 아니라 앞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100만 원 곱하기 1.5 저 그냥 만 원자 빼고 갈게요. 100만 원 곱하기 1.5 곱하기 1.2 하시면 됩니다. 그럼 150만 원에 다시 1.2를 하시는 거니까 얼마가 되더라? 180만 원이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180만 원 기록하시고 마무리. 그래서 왜 이런 문제를 이렇게 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뭐 요즘에 최근 들어서 이런 패턴들이 계속 나와져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나온 거대로 그냥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부터는 SCM 공급망 관리 문제입니다. 자, 보기는 공급망 관리 정보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영어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영어 용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기 내용을 봤더니요. 자, A에 들어가는 부분, 여기는 누가 들어갈 거냐 이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은 누가 들어갈 거냐라는 얘기. 자,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간의 상호 협업 기능을 강화하여.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간의 협업의 기능을 강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조와 유통업체라는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자, 지속적인 재고, 적시 보충을 통해 결품 비율을 낮추고, 자, 지금 물건이 없어서 문제 생기는 부분의 비율을 낮추겠다는 거죠. 그게 결품 비율이고요. 효과적인 재고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 A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속적 보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우리 누구에 속하는 부분이다. CRP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CRP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CRP는 지속적 보충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속적 보충 프로그램이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B입니다. 자, 유통업체와 제조업체가 효율적인 상품의 보충, 그리고 점표 진열에 대한 부분, 판매 촉진 등을 목적으로 자, 여기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자, 이 부분은
포스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동적으로 제품을 충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지금 재고가 없다라고 하면 거기 재고가 없으니까 지금 채워줘야 합니다. 이런 식의 기능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 포스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읽혀지다 보니까 재고 관리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럼 B에 들어가는 부분은 무엇이다? 효율적 소비자 대응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소비자 대응 시스템인 ECR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A는 CRP 그리고 B는 ECR. 답은 몇 번에 있나요? 3번이네요. 3번. 그래서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와서 보시면 또 누가 있냐면 OR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WMS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CMI라는 것도 있어요. 자, 요건 또 무슨 얘기들인지 한 번 더 볼 건데요. 자, 그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이제 이 지속적 보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CRP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요. 여기서는 그냥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간의 상호 협업 기능을 강화해서 지속적인 재고 보충이 가능하고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져 있지만 요 부분 말고도 무슨 부분들 우리가 전자상거래라는 부분을 통해서 재고가 부족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보충하는 재고 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라는 부분으로 글씨가 바뀌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바뀌어 나올 수도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기재해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1번부터 4번 보기에 나와져 있는 부분의 용어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CMI라고 하는 부분은 공동재고 관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재고를 공동으로 관리하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소매업체인 유통업체, 협력사인 제조업체가 공동으로 판촉 활동도 하고 지역 여건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서 적절하게 재고 수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공동재고 관리 시스템입니다. 자, 신속 대응이다 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부분. 자, 요 부분 QR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자, 요 부분은 미국 팩션우르 산업에서 실질적으로 발단된 방식이고요. 소매업체하고 제조업체가 정보를 공유를 해서 효율적으로 생산과 공급망에 대한 재고량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개발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창고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WMS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거는 창고 내에 이루어지는 물품의 입출고 관리, 로케이션 관리, 그리고 재고 관리를 수행하는 정보 시스템을 WMS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할 때요, 창고 관리 시스템 WMS를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창고 관리 시스템은 한글이겠죠? 그런데 이거를 영문으로 주관식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WMS를 기재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가 좀 보이는 게 있어서 요거 한 번 더 보고 가자라는 취지로 기재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째 문제. 자, 공급망 프로세스의 경쟁 능력을 결정하는 4요소 중 요소가 4가지가 있는데요. 그 4가지에 대한 부분. 그 4가지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코스트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품질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유연성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4가지 요소 중에요. 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적은 자원으로 제품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 요 부분은 무엇에 대한 부분이다? 비용입니다. 비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고객 욕구를 만족시키는 척도가 될 것이고 소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능력이다. 요 부분은 품질입니다. 우리 품질은 고객의 만족이라는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품질이고요. 자, 설계 변화와 수요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자, 이 부분은 유연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유연성. 우리 왜 유연하다라고 하면 허리를 정말 잘 굽힌다. 오, 정말 유연한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유연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응 능력이 좀 빠른 거겠죠. 자, 그리고 4번째, 경쟁사보다 빠른 신제품의 개발 능력, 신속한 제품에 대한 배달 능력, 그리고 정시, 우리 약속했던 그 시간 내 배달이 된다. 정시 배달 능력이다. 라고 하는 부분. 4번이 시간입니다. 우리 이 4가지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금 어디가 더 잘하느냐, 어디가 더 우세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요소 얘기할 때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물어보는 건 시간에 대한 부분을 물었기 때문에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문제가 여러분 이런 형태 그대로 두고요. 무슨 부분? 이번에 시간을 물어봤어요. 그 다음엔 품질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엔 비용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또는 여기 써있는 부분을 보기 박스에 넣어놓고 뭐에 대한 내용인지 찾아달라 또는 주관식으로 써달라 라고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16번 문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운송 경로 다수의 소량 발송 화주가 단일 화주에게 일괄 운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경로 형태는 저는 이거 말이 조금 제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운송 경로 다수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원래 운송 경로와 관련된 또는 우리 운송 방식과 관련된 부분인데 운송 경로 다수의 소량 발주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말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문제 자체가 이렇게 또 출제가 되고 있어서 자, 키워드는 뭘까요? 다수의 소량 발송 화주가 단일 화주에게 일괄 운송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우리 요 운송 방식의 특징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복수 거점 방식. 여러분 복수 거점은 거점이 복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주나 권역이나 품목별로 집하를 해서 고객별로 공동 운송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게 복수 거점 방식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와져 있는 배송 거점 방식. 자, 요 부분은 거래처별로 물류 거점을 운영해서 우리 고객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게끔 하는 운송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중앙집중 거점 방식. 자, 지금 16번에 나와 있는 요 장점을 갖고 있는 게 중앙집중 거점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자, 다수의 소량 발송 화주가 그러면 앞에 화주가 지금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일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엇하겠다? 다 모으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단일 화주에게 일괄 운송하겠다. 그러니까 화주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모아서 무엇하겠다? 한꺼번에 가져다 주겠다. 이런 음식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분분이기 때문에 중앙집중 거점 방식이란 부분의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3번입니다. 자, 공장 직영 운송 방식은요, 중간에 거점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주에게 다이렉트를 그냥 바로 주겠다라는 부분, 중간에 거점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발송 화주에서 도착지 화주에게 직송하는 원스톱 운용 방식이다. 그래서 만족도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이제 이런 건수들이 많아지면 또는 물품의 양이 적다라고 하면 물류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공장 직영 운송 방식은 중간에 거점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도 자주 나오죠, 여러분?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고 및 재고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네요. 자, 예상 외의 소비나 재고 부족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재고를 안전재고라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 그러면 1번에 있는 내용은 맞죠, 여러분?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재고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고정 주문량 모형인 Q 시스템에서는 재고 수준이 미리 정해진 재고 주문점에 도달하면 일정량만큼 주문하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고정 주문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정한 뉴오더 포인트가 있고요. 그 뉴오더 포인트까지 무엇되면 우리 재고의 수준이 내려오게 되면 이때 무엇하겠다? 우리는 발주를 하겠다. 근데 발주에서 들어오는 그 구매 리드 타임까지 감안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언젠가는 0이 될 거고 그리고 무엇한다? 우리는 일시에 들어왔다가 또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 게 고정 주문량 모형이죠. 자, ABC 재고관리 기법에서는 재고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재고 품목을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네, ABC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등급화해서 관리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A등급, B등급, C등급이라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좀 해보자라는 부분입니다. A등급은 상당히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우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더 철저히 하려고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관점이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경제적 주문량 모형인
EOQ. 여러분 경제적 주문량이 아니라 생산량이라는 거로 바뀔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경제적 생산량이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우린 EOQ가 아니라 EOP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P가 생산한다는 P겠죠. 자, 근데 EOQ니까 이 부분은 무슨 의미가 되신다? 아, 우리 이 부분은, 이거 제가 EOP를 여기다 써드렸어요. 여기가 EPQ가 돼야죠. 여기 Q는 우리 퀀티티의 Q니까요. 그래서 생산량을 얘기할 때는 우리 오더를 주는 부분의 관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생산한다는 부분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프로덕션으로 가셔야 되니까 P가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외부에서 사오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경제적 주문량 모형 EOQ는 재고 모형의 확정적 모형 중 고정 주문기간 모형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 주문량 모형이라고 하는 EOQ 모형 같은 경우는요. 고정 주문기간이 아니라 고정 주문기간은 우리가 수량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문하는 기간은 3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3주에 한 번, 이렇게 기간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주마다 고정적으로 주문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실사를 해서 내가 생각했던 재고보다 얼마만큼 모자른지에 대한 부분만큼만 발주라는 식의 방식으로 계속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무슨 부분? 경제적 주문량인 EOQ는 기간이 아니라 수량이 고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로 바꿔주신 게 맞냐면 고정 주문량 P 시스템이 아니라 고정 고정 주문기간 모형인 P 시스템이 아니라 고정 주문량. 제가 무의식 중에 고정 주문량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버렸어요. 고정 주문량 모형인 Q 시스템에 속한다. 이렇게 고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주문량이라든지 우리 경제적 생산량은 확정적 모형이다라고도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정 주문량 모형에 속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재고자산의 매입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 매출 총이익이 가장 크게 평가되는 재고평가 방법은 여러분 지금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매입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상태예요? 디플레이션 상태예요? 디플레이션 상태이시죠? 근데 제가 이거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기억하시라겠냐면 이거 순서가 기억이 전혀 안 나요 라고 하면 훈민저음수로 두시고요. 디플레이션 상태로 한번 정리하셨다가 인플레이션 상태로 정리하시고 디플레이션 그냥 거꾸로 등호만 바꿔주시면 되시겠죠? 자, 하락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디플레이션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순서를 정리할 때는 훈민저금순이니까 가장 앞에 들어오는 게 선입, 선출법이겠죠. 그리고 이동, 평균법입니다. 그리고 총평균법이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후입선출입니다. 자, 이렇게 순서를 두시면 되겠죠. 인플레이션 상태였을 때는 우리 무엇에 대한 부분, 자, 여기서 무엇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냐면 매출 총이익이 가장 크다라는 걸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매출 총이익이 가장 큰 부분은 인플레이션 상태였다라고 하시게 되면 인플레이션 상태였었다라면 선입선출이 가장 커요. 그리고 이동평균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총평균이 그 다음 순으로 크게 됩니다. 그런데 디플레이션 상태이면 이거 그대로 두시고 무엇 하셔라. 이렇게 등호만 거꾸로 바꿔주시라는 거죠. 됐을까요? 자, 그래서 디플레이션 상태였을 때 매출 총이익이 가장 크게 평가되는 재고평가 방법은 우린 누구로 보시면 된다. 후입선출법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인가요? 4번. 자, 그리고 매출 총이익을 물어보는지 기말 재고액을 물어보는지 매출 원가를 물어보는지 꼭 기억하셔라. 자, 우리 매출 총이익하고 누구는 똑같은 상황으로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된다. 기말 재고액의 금액에 대한 부분도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기말 재고액 평가는 매출 총이익하고 동일하게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는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점수를 주려고 내는 문제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보기 자료를 이용하여 후입선출법에 의한 기말 재고 자산가액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골뱅이 표시는 단위당 가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되는 키워드는 후입선출법이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물어본 건 기말 재고 자산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자, 후입선출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기말 재고 금액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시면 매출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남겨져 있는 기말의 수량이 얼마짜리 단가가 남겨져 있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 8월 31일에 있는 300단위는 언제 걸 내보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 기억하실 건 후입선출법은 무슨 의미이다. 우리 매출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 걸 무엇한다? 먼저 내보낸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가장 최근 매입분을 먼저 판매하겠다, 내보내겠다. 그래서 후입선출법이죠. 후입선출법. 다른 말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가장 최근에 매입했다라고 했던 부분 때문에 또 오해하지 마세요. 자, 우리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거란 표현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가장 최근 거 매입했다란 이 부분은 무슨 날짜를 기준으로? 우리 매출 일자 기준입니다. 매출 일자 기준으로 이 매출 일자를 기준점으로 놓고 매출 일자와 가장 가까운 매입부터 먼저 정리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나와져 있는 요 300단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이 300단위에 대한 부분은 언제 거를 내보냈을까요? 8월 31일 날 매출이 일어났거든요. 그럼 8월 30일하고 가장 가까운 날짜는 8월 20일입니다. 아, 8월 20일 날 매입했던 거 몇 단위? 아, 200단위가 나갔구나. 근데 원래 내보낸 게 지금 현재 300단위예요. 그럼 100단위가 부족하네요. 자, 그 100단위는 우리 며칠 날 거 100단위를 내보내자. 8월 10일이요. 네, 중간에 다른 매입은 없습니다. 그래서 8월 10일 날 100단위 매입했던 것을 우리 출고시켰다, 매출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남겨져 있는 부분, 우리 창고에 남겨져 있는 부분은 이 부분만 남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8월 1일에 8월 1일에 우리 무엇한 거? 2월 받은 거. 그리고 8월 3일에 매입한 거 이렇게 두 가지만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친절해요. 출제위원이 뭐도 좋냐면 2월 되는 수량이 몇 개가 있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되는 수량은 몇 단위가 있다? 150단위가 있다. 그럼 이 150단위에 곱해져야 되는 단가는 이 얘기인 거거든요. 이거 두 개 더해도 150단위이죠. 그래서 저희 이거 계산해 보시면 8월 3일에 매입했던 거 우리 얼마짜리? 110원짜리죠. 110원. 그리고 50단위에 대한 부분 곱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부분에 더하기 전기에서 2월 받은 거 8월 1일. 자, 하나당 단가는 100원이고요. 거기에 단위는 100단위였습니다. 그럼 150단위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요 두 금액을 더해 주셔라. 그러면 지금 50단위 곱하기 110원 하시면 5,500원이 될 거고요. 그리고 100단위에 100원을 곱해주시면 여기는 10,000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시면 15,500원이 무엇이 된다? 우리 기말에 남겨져 있는 재고자산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요거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죠. 15,500원.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선입이나 후입선출법은 매출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시고 남겨져 있는 부분에 적용하는 단가를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로 넘어가 보시죠. 자, 20번 문제. 자, 다음 보기는 재고자산 기록 방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보기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절한 한글 용어를 기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 가서 보니 계속기록법은 자,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계속기록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기록을 하고 있다. 계속기록법은 장부에
들어오고 나가는 걸 모두 다 기록해서 기말에 남겨진 게 얼마인지를 관리하는 방식이죠. 자, 그렇게 사용하는 장부 기록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 감모 손실 발생했다. 재고 감모 손실은 장부에는 100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창고에 가서 세어보니 90개밖에 안 된다. 그럼 10개의 수량이 부족하죠, 여러분. 그런 걸 감모 손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 재고 감모 손실이 기말 재고 수량에 포함되지 않아서 자, 무엇이 과소평가되어 당기 매출 이익이 크게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여러분 계속기록법이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부분은요. 지금 제가 넘겨받았던 기초 수량에 전 그냥 기초라고 쓰겠습니다. 기초 수량에 당기에 무엇됐던 부분, 우리 매입했던 부분, 그래서 당기에 매입했던 수량을 더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들어오고 나가는 거 모두 다 기록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판매한 게 있으면 그 판매한 수량을 무엇 하시면 된다? 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직 못 팔은 게 있으면 기말 재고로 남겨져 있는 수량은 몇 개입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결론을 내는 거. 자, 근데 지금 담보 손실이 발생됐다라고 했으니까 이 기말 재고 수량에 포함되지 않고 지금 어느 부분으로 정리가 된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부분은 판매 수량에 넘어가더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판 것처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수량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누가 크게 계산될 수밖에 없다. 매출 원가가 우리 과대하게 장부에 죄송해요, 여러분. 이 매출 원가가 과대하게가 아니라 매출 원가가 우리 무엇에 대한 부분, 우리 작게 잡혀서 이제 요게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초 수량과 단기 매입 수량과 판매 수량에 대한 부분이 있고 기말 재고 수량이 결정이 났는데 요게 수량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기말 재고 수량에 실질적으로 창고에는 없는데 장부에는 자꾸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여기 기말 수량이 없다고요 라고 해야 되는데 장부만 쓸 때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슨 부분, 감모 수량이 어디에 다 남겨져 있을 것이다. 우리 기말 재고 수량에 모두 다 남겨진 것처럼 장부에는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리를 따져보면 이 부분이 빠져야 되는데 재고가 커지면 결론적으로 우리 지금 이 부분의 수량의 합과 이 부분의 수량의 합이 같다라는 원리로 움직이거든요. 원리를 따져보면.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 없는 수량도 있는 것처럼 잡혀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은 작게 잡히고 그리고 이 금액은 크게 잡혀져 있어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 이익이 더 크게 나오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가 적게 잡히는 문제가 생겨서 단기 매출 이익은 크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실질 재고조사법은요. 정말 창고에 가서 재고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몇 개 남겨져 있는지 파악하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지금 모든 부분을 뭐로 가겠다. 다 파는 거로 보겠다. 이런 원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부분은 장부를 전혀 안 쓰느냐? 자, 이 부분은요. 넘겨받은 기초의 수량과 그리고 들어온 거에 대한 관리는 해줘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매입까지는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 재고조사법이라고 하는 건 일정한 시점에 창고에 가서 재고를 파악하고 그 부분을 뺀 나머지는 다 판 것처럼 보겠다. 그럼 제가 넘겨받은 기초는 관리가 되고 있다라겠고요. 그리고 매입한 것도 알 수 있다라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입 수량이 있었다라면 요 부분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는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판매한 건 기록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기록이 되고 저희는 정기 실사에 의해서 누구를 빼자. 우리 남겨져 있는 창고에 실제 남겨져 있는 기말 재고 수량을 빼게 됩니다. 요게 대체적으로 정기 실사에 의해서 파악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뺍니다. 자, 요거를 빼니까 결과론적으로 뭐가 된다? 그러면 요거 빼고 나머지의 수량은 다 뭐가 된다? 다 판매한 수량이 돼요. 근데 이게 감모 손실이 있었다라면 아주 재밌는 거죠. 안 팔았는데도 판 것처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는 이 판매 수량이 더 크게 잡히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재고 감모 손실이 단기 매출 수량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엇이 과대평가가 되고 매출 원가가
매출 원가가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건 매출 원가입니다. 요게 들어가는 건 동일합니다. 매출 원가가 무엇 되더라? 과대하게 평가가 되더라. 자, 원가가 커졌으니까 사실상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원가는 일종의 비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매출 이익은 작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럼 이런 거 어려우실 때는 그냥 숫자 쓰셔서 기억하셔도 돼요. 내가 기초가 10개가 있었고 단계 매입을 100개 있었다. 근데 진짜 팔은 건 우리 90개를 팔았다. 그럼 남겨져 있는 건 20개이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요 20개라는 부분이 들어가서 보니 우리는 15개밖에 없더라. 그러면 5개에 뭐가 있었다? 감모가 있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이 5개 감모가 실제 기말재고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장부관리는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말재고는 커져 있고 그리고 그 기말재고가 커져 있는 부분 때문에 우리 매출원가는 작게 평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익은 오히려 더 커지는 것처럼 반대로 여러분 여기는 기초가 10개이고요. 단기 매입은 100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말은 창고에 가서 셌으니까 우리는 남겨져 있는 건 15개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제가 분명히 실제 팔은 건 90이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 90이 들어와야 되는데 90이 아니라 판매한 게 95라고 들어올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실제 팔은 게 90개인데 우리 지금 남겨진 게 95, 아니 판매한 게 95라고 하니까 감모 손실이 판매 수량에 모두 다 반영이 돼 버리니까 원가가 커지죠. 그러니까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세요. 그런 부분의 원리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건 교재에도 그대로 써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하면서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설명을 조금 길게 해드린 것 뿐인 거고요. 정말 어렵다라면 공통으로 들어가는 용어라도 암기를 하고 시험에 응시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비용 중심적 가격 결정 방식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21번부터는 구매 관리 문제입니다. 자, 제품 원가에 판매 관리비와 목표 이익을 가산하여 가격을 결정했다. 이거 맞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1번에 나오는 부분이 무엇이다? 우리 코스트 플러스죠. 그래서 제품 원가의 판매 관리비와 목표 이익을 가산하여 가격 결정. 그래서 이 부분을 코스트 플러스라고 얘기합니다. 코스트 플러스 방식. 또는 코스트 가산 방식이라고 해도 됩니다. 비용 가산 방식.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평가나 수요를 바탕으로 가격 결정한다.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평가나 수요를 바탕으로. 그럼 여러분 지금 이건 회사에서 이걸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라는 부분의 키워드가 아니라 소비자가 우리 회사의 제품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가격을 결정하겠다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 비용 중심이 아니라 누구의 중심이다. 우리 소비자는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죠. 재화를 사가는 사람. 그래서 구매자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매자 중심적 가격 결정 방식입니다. 자, 세 번째. 기업이 목표하는 투자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가격을 결정하자. 자, 이 부분은 목표 투자 이익률을 계산해서 우리 원가를 산정하는 부분, 판매 가격을 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표 투자 이익률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제품 단위당 매출 원가의 적정 이익이 가능한 가산 이익률을 곱하여 가격을 결정하자. 이 부분은 이것이 그대로 가져갑니다. 이 부분은 가산 이익률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1번 그리고 3번 그리고 4번은 모두 다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가서 얼마의 이익을 붙여서 팔겠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 중심적 가격 결정 방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2번은 구매자 중심적 가격 결정 방식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돼야 될까요? 2번이 돼야 되겠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여러분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P법인은 거래처와 계약 체결에 앞서 자사에게 유리한 결제 조건을 검토 중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보기에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10월 12일에 결제 대금을 현금 지불할 경우 A부터 D의 결제 조건 중에서 가장 결제 금액이 무엇한 부분 적은 가장 금액이 적은 조건과 해당 조건에 의한 결제 금액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지금 A부터 D까지 나와져 있는 ROG, EOM, 그리고 어드밴시드, 그리고 우리 엑스트라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부분, 데이지 엑스트라 부분이 어떤 부분의 결제 조건인지 아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계약 내용에 보시면 계약 금액은 10억이고요, 현재요.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날짜는 9월 29일입니다. 그리고 서류를 수취한 날짜, 선적서류 수취일은 10월 2일이고요. 그리고 선일부 현금 할인 기산 일자는 10월 3일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결제 조건 가지고 우리 무슨 부분 가장 작은 조건에 해당되는 금액을 찾아서 적용해보자 이런 얘기인 거죠. 계약세 명기하겠다는 얘기시겠죠. 그럼 저희는 A 조건부터 결제 조건 보겠습니다. 자, 지금 10/7 ROG에 대한 조건 같은 경우는 우리 수취일 기준 현금 할인이라는 부분의 약자가 ROG 조건인 거죠. 그러면 수취일 기준이란 부분은 선적화물 수취일이란 표현입니다. 그럼 지금 수취일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선적화물 수취일 10월 2일이에요. 그래서 10월 2일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에까지만 뭐가 된다? 현금 할인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제 조건 보실 때 이렇게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는 아셔야 되죠. 자, 앞에 있는 숫자는 뭘 의미하고요? 할인율을 의미하고요. 자, 뒤에 있는 숫자는 뭘 의미한다? 언제까지 할인을 적용할 건지에 대한 할인 기간을 의미하죠. 그럼 지금 10/7이에요. 그럼 뭐라고 보시면 될까요? 아, 나는 할인은 몇 % 받을 수 있고 10%, 기간은 며칠이다? 7일 동안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럼 7일 동안 적용받는다는 건 기산점이 발생이 되면 그 날짜로부터 며칠 이내 들어오면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적화물 수취일인 10월 2일로부터 7일 이내까지는 우리 10%의 현금 할인 조건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저는 그냥 요 10월 9일을 어떻게 드렸냐면 그냥 쉽게 현재 기산하는 날짜가 2일이고요. 여기에 그냥 7일을 더해버렸어요. 그래서 10월 9일까지 우리 10% 현금 할인 조건을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논란이 있는 게요. 수취일 기준이니까 10월 2일부터 하루로 봐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하신 분들은 10월 8일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원리적으로 계산을 조금 편하게 가져갈게요. 그리고 12일까지 가지도 못하죠. 그래서 10월 9일까지만 현금 할인 조건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10월 며칠까지, 우리 10월 12일까지 입금이 된다라면, 이때 결제가 된다라면, 이때 할인할 수 있는 조건이 뭐가 되느냐라는 것도 지금 숨겨져 있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ROG 조건으로 10/7을 적용하시게 되면, 우리 10월 12일에 결제되는 금액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얼마이다? 아, 10억 원 결제받으면 된다. 결제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에 대한 건 B 조건입니다. 자, B 조건에 가시게 되면 우리 EOM 조건입니다. 자, 일정 부분의 할인율은 10%이고요. 기간은 7일입니다. 그리고 EOM이라는 조건은 우리 일정한 기간 이후에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는 그 달을 버리고 다음 달 1일부터 할인을 적용해라. 이렇게 가는 부분. 자, 그거를 구매 당월락 현금 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25일 이후 구매는 그럼 계약의 체결일자는 9월 29일이고요. 자, 그러면 실제 25일 이후 사건이 맞는 거죠. 그래서 25일 이후 구매는 2월 1일부터 기산되므로 우린 언제까지? 10월 7일까지.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7일 동안 할인한다고 했는데 그 할인되는 건 무조건 다음 달 1일부터 할인의 일자를 따져봐라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월 7일까지 10% 현금 할인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0월 12일에 결제 금액은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 10억 원이 결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가로치고 X 표시는 할인을 못 받는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10억 원이 그대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나와져 있는 C.
자, C는 어드밴시드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조건입니다. 자, 어드밴시드 조건으로 들어와져 있는 부분은 선일부 현금 할인의 기산일자를 주어진 부분. 자, 이 선일부 현금 할인은 우리 언제부터 할인을 적용하세요라는 걸 정해주죠. 사실상 장부에 기록하는 날짜부터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날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할인의 기간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 자, 그러면 기산일자를 며칠을 줬냐면 10월 3일 날에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일부 현금 할인 기산일이 10월 3일이니까 이 날로부터 7일 이내인 언제까지? 10월 10일까지 또는 우리 이 날짜부터 카운트했다면 10월 9일이 될 수 있어요. 전 그냥 더하기 7일 관점으로 그냥 보여드리는 거 여러분 오해 소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10월 10일까지 10%의 현금 할인 조건입니다. 근데 10월 10일까지 또는 10월 9일까지였다면 10월 12일에 결제되는 부분은 할인 조건에 못 들어오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10/7 어드밴시드라고 얘기하는 선일부 현금 할인도 실질적으로 할인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그대로 결제해 주시면 된다. 그럼 답은 자연스럽게 D가 답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여러분. 그쵸? 자, 그래서 이제 D에 들어가서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0/7 그리고 하이픈 10이라고 되어 있고 데이즈 엑스트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요 얘기는 뭐가 되시냐면 10% 할인을 적용을 해줬는데 기간을 7일이 아니라 우리 며칠을 더 연장해 주겠다. 10일을 더 연장해 주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은 17일이 됩니다. 17일.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특임 기간 현금 할인. 그래서 특별히 기간을 더 연장해 줄게 이런 표현이 됩니다. 자, 계약을 체결한 날짜는 우리 10월 2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9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이 들어온다라면 우린 할인해 줄게. 대금이 들어온다라면 현금 할인해 줄게.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특별 할인 기간 10일이 더해져서 총 17일이니까 우리 결과론적으로 10월 16일까지 최대 10월 16일까지 입금이 된다라면 우리는 10% 현금 할인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10월 16일까지니까요. 우리 결제는 언제 이루어진다겠어요? 우리 지금 요 날짜까지인 건데 결제는 10월 12일까지 결제가 되면이라고 했으니까 돈이 미리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할인은 몇 %이다? 10%. 그러면 지금 나와져 있는 금액은 10억 원이고요. 그 10억 원에 곱하기 10% 해주시면 우리 할인의 금액은 1억 원이 되는 거죠.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지는 부분. 그러면 이거 그대로 적용해 보시면 우리 10월 12일에 입금되는 금액은 9억 원이고 이 부분은 현금 할인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러면 지금 계산해 보시면 우리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B 조건이 금액이 가장 적고요. 그리고 A, B, C에 써 있는 9억 7천, 9억 3천, 9억 원에 대한 부분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번, 2번, 3번에 있는 A, B, C는 금액에 대한 부분은 다 변화가 없죠. 모두 다 할인이 안 되기 때문에 결제 금액은 모두 다 10억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이렇게 정리. 그래서 날짜와 관련돼서 이제 정리하시는 부분이신 건데 지금 할인이 안 되는 건 구태여 할인을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할인이 되는 건 할인을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매 전략에는요, 자체 생산과 외주 생산이 있습니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자, 자체 생산은 말 그대로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겠다. 외주 생산은 아웃소싱을 돌리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특허를 보유하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는 외주 생산하여야 한다. 자, 여기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어요. 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특허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생산을 해야 되겠지만 특허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 생산에도 아무 문제가 없죠, 여러분. 자, 자사와 타사의 제조 기술 능력의 차이가 없는 경우 원가를 비교해서 자체 생산을 할 건지 외주 생산할 건지 선택을 하셔라. 그렇죠. 이왕이면 코스트가 덜 들어가는 부분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제조 기술의 능력에 차이가 있다라면 소위 말해서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타사에서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설비를 보존해 주거나 해야 된다는 부분이면 고민해 보셔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2번도 올바른 표현입니다. 자, 세 번째, 다품종 소량 생산인 경우 자체 생산이 유리하다.
아니죠, 여러분. 우리 품종의 종류는 많고 수량은 많지 않다라면, 생산량이 많지 않다라면 이 부분은 외주 생산을 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무엇하다? 유리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원가를 이제 절약할 목적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제 다른 것도 써드렸지만 우리 모델의 변경이 잦거나 또는 지금 말씀드렸던 요 다품종 소량 생산이시면 우리 외주 생산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네 번째. 납기에 단축 요구가 있거나 일시적 주문이 발생하는 경우는 외주가 유리하다. 이 얘기는 뭘까요? 자, 우리 지금 현재 공장에 캐파가 꽉 차 있는데 납기를 당겨달래요. 그럼 누군가는 또 뒤로 밀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은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외주로 빨리 돌려서 우리 긴급에 대한 납기를 좀 맞춰주신 게 좋겠죠. 네, 그런 부분. 그 일시적으로 주문이 증가한 부분은 그 일시적인 상황으로 끝날 거기 때문에 그것도 외주 생산이 가능하다라면 외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답은 3번입니다. 자,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 공급자를 선정하는 방법 중에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이용하여 공급 기업을 비교하여 선정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자, 여기 중요한 키워드는 여러분 요게 키워드입니다.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이용하여 공급 기업을 무엇하겠다? 우리 비교해서 선정하겠다. 그러면 요 부분과 관련돼서 나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금 찾아달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의 내용을 놓고 봤더니 자, 우리 객관적인 평가 기준 또는 공급자를 선정하는 방법에는 무슨 방식이 있다? 평점 방식이 있고요. 평점 방식이 있고, 그리고 경쟁 방식이 있죠. 경쟁 방식이 있고. 그러면 평점 방식과 경쟁 방식에 대한 부분 가지고 이제 내용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이 경쟁 방식은 다시 나누게 되면 무슨 부분이 있으실까요? 일반 경쟁이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 입차례. 그리고 우리하고 거래가 있었던 특정인을 가지고 들어오세요라고 해서 거기서 선정하는 지명 경쟁 방식이 있고요. 또 뭐가 있으실까요? 그리고 우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사람만 들어온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제한 경쟁 방식이 있다라고도 얘기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실질적으로 수주량도 많지 않고 그 사람들밖에 생산을 못합니다 라고 하면 아예 특정인 한 사람하고 계약하는 거, 수의 계약 방식이라는 부분도 있으시죠. 자, 그런 식의 방식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평점 방식과 경쟁 방식 중에 지금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이용해서 공급기업 비교해서 선정하는 방식은 누가 봐도 평점 방식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평점 방식은 여러분 평가표를 아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점수를 매겨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난 기업을 무엇하겠다, 선정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4번의 답은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평점 방식으로 시험 문제를 냈고요. 우리 경쟁 방식에 대한 정의 문제도 자주 내거든요. 어떤 게 일반 경쟁인지, 지명 경쟁인지, 제한 경쟁 방식인지도 자주 내니까 그것도 같이 공부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기에 주어진 원가 구성 정보를 바탕으로 가로 안을 각각 채우시오. 단 정답은 예와 같이 A, B, C 순서대로 기재를 해주시고요. 단위는 10,000원 단위인데요. 순서로 단위는 생략해 주시고, 그러니까 숫자만 써달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숫자로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 봤더니 15, 20, 25 이런 식으로 써달래요. 자,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여러분, 자, 매출가는 얼마이고 판매 원가는 얼마이고 제조 원가는 얼마이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건 우리가 제조 원가라는 걸 계산하기 전에는 우리 제일 먼저 무슨 부분부터 직접 원가라는 것부터 계산을 하죠. 자, 그럼 직접 원가는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직접 재료비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럼 직접 재료비는 200이 있네요. 200 그리고 더하기 직접 노무비가 있죠. 직접 노무비라고 하는 금액 얼마 있죠? 300이 있습니다. 자, 더하기 우리 직접 경비 100이 있네요. 그러면 직접 경비 100도 더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나와집니다. 그럼 직접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인 얼마가 되신다? 600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요거를 기준으로 제조 원가를 계산하는 거죠. 그럼 제조 원가는 누구에 대한 금액? 직접 원가. 자, 직접 원가는 얼마가 있으시다? 600이라는 거 지금 계산을 했고요. 더하기 우리
만드는데 간접적으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제조 간접비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400이 있네요. 그러면 우린 1000이라고 하는 제조 원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C에 들어가는 부분은 얼마이다? 1000이다 라고 결론이 나네요. 자, 그 다음 판매 원가와 매출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판매 원가. 이런 판매 가격이 아니라 판매 원가입니다. 자, 판매 원가는 제조 원가라고 하는 부분. 자, 제조 원가 얼마가 있다? 1000이 있고요. 더하기. 자, 이 부분에 누구를? 판매비와 관리비 500을 더해줍니다. 저는 관비라고 쓰겠습니다. 얼마가 있냐면 500. 자, 그래서 판매 원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제조 원가에 판매비와 관리비 500을 더하면 우리 얼마가 된다? 1500이 되죠. 그래서 B에 들어가는 건 1500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매출가는 얼마에 팔았습니까?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가 또는 매출가격이라고 나온 부분. 자, 이 부분은 판매 원가라고 나와져 있는 부분. 금액 얼마에 우리 1500에 우리 적정한 이익을 더해야 되겠죠. 판매자 이익이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적정한 이익을 더하게 됩니다. 자, 그 금액이 500이네요. 그래서 판매가는 얼마가 된다? 2000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2000입니다. 자, 기존의 기출문제들은 어떤 식의 형태? 그냥 매출가를 계산하세요. 판매 원가를 계산하세요. 제조 원가를 계산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근데 이번엔 모두 다 출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A, B, C 순서가 뒤바뀌면 점수는 0점입니다. 반드시 순서를 위배하지 마셔라. 그래서 그 정리 잘 해주실 것. 그래서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접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의 합을 말한다. 그래서 600이고 제조 원가는 직접 원가에 제조 간접비를 더한다. 그래서 1000이고 그리고 판매 원가는 제조 원가 1000에 판매자 이익 우리 판매자 이익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 죄송해요. 지금 저는 여기 맞게 써드렸고 여기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텍스트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렸는데 이게 글씨가 바뀌었어요. 자, 판매 원가는 판매자 이익이 아니라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 부분에 대한 글씨는 좀 뒤바꿔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판매 원가 부분에 판매자 이익을 더해서 우리는 매출가가 형성이 된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판사했던 부분이 있으시니까 요건 뭐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 뒤바꿔 쓰지 마실 것. 그래서 순서를 뒤바꿔 쓰시면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거. A, B, C 순서 정확하게 써주세요. 자,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원가 분류 유형의 유형은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고요. 가로 안에 적절한 한글 용어를 이와 같이 기입해달라고 되어 있고 얘는 구매라고 써 있네요. 자, 보기 내용 봤더니요. 이 원가는 과거 제조 경험을 고려하고 향후 제조 환경을 반영하여 미래에 산출될 것으로 기대하는 추정 원가이다. 자, 여기에 키워드는 무슨 부분? 아, 벌써 발생됐던 과거의 제조 경험을 가지고 우리 무엇한다? 미래에 산출된 금액이 얼마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추정하는 금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금액을 보는 거죠. 자, 공급자가 입찰 또는 견적에서 제시하는 가격이고요. 이 원가를 기초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은 뭘 의미하느냐라고 묻네요, 여러분. 자, 이 부분은 우리 예정원가라고 얘기합니다. 예정원가. 그래서 예정원가는 과거에 있었던 부분의 경험치를 가지고 이만큼 나올 것 같아 라고 해서 계산하는 추정원가. 그래서 예정원가와 추정원가는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 예정원가 말고 실제원가라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실제원가는 내가 제품을 생산하는데 실제로 발생된 원가. 그래서 그걸 실제원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표준원가라는 것도 있어요. 표준원가는 어떠한 문제도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계산되는 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적 원가라고 보셔야 되세요. 이상적 원가. 근데 이론적인 원가인 거죠.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건 우리 예정 원가라고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역관리 부분이 27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지급 인도 조건인 DP의 다음 거래 절차 중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절차는 우리 지급 인도 조건이 있고 인수 인도 조건이 있죠. 자, 지급 인도 조건은 추심한다는 게 특징이죠. 자, 추심의뢰은행은 수출상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자, 추심은행은 수입상에게 서류 인도 대금 결제 요청을 한다. 추심은행은 추심의뢰은행에게 수입자의 대금 결제 사실을 통지한다. 자, 수출상은 상품을 선적 완료한 후 추심의뢰은행에게 추심의뢰를 한다. 자, 지금 여러분 1번부터 4번 중에 뭘 물어봤냐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절차예요. 자, 지금 요 문제는 우리가 요거 말고도 또 다른 부분들이 있던데요 라는 걸 따지지 마시고요. 1번부터 4번 보기 중에 제일 먼저 하는 부분의 순서를 찾아달라 이 얘기입니다. 가장 먼저 할 건요. 우리 수출하는 사람은 상품을 선적을 하고요. 그리고 선적 서류를 구비해서 추심의뢰은행에게 가서 추심의뢰를 하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4번입니다. 요게 첫 번째 할 일이고요. 자, 요게 이제 끝나지고 나면 지금 추심의뢰은행에게 가서 추심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추심의뢰은행은 추심은행에게 뭘 할까요? 서류를 보내주셔야 되겠죠? 그쵸? 서류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추심은행은 서류를 받아서 누구에게? 수입상에게 서류 도착했어요 라고 연락을 주고요. 수입상은 우리 서류를 확인하고 대금을 결제하면서 서류를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그럼 지금 여기 2번에 보시면 추심은행은 수입상에게 서류 인도 대금 결제를 요청했다라는 부분. 그럼 지금 나와져 있는 1, 2, 3, 4 중에 그 다음 순서는 2번의 순서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추심은행은 지금 수입상한테 대금을 받아서요. 무엇 할 거예요? 우리 추심의뢰은행한테 돈을 보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추심은행은 추심의뢰은행에게 수입자의 대금 결제 사실을 통지한다. 요게 세 번째 할 일입니다. 3번이 세 번째 할 일이고요. 그리고 추심의뢰은행은 돈이 들어왔으니까 수출생한테 대금을 지급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그 다음 순서입니다. 그래서 1, 2, 3, 4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4번입니다. 4번. 답은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자, 인코텀즈 2010. 왜 2010과 2020을 같이 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2010 조건과 2020 조건에서는 운송 수단에 따라 복합 운송 수단 조건과 해상 운송 조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음 중 복합 운송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자, 여러분 해상 운송 조건이라는 건 무슨 의미가 되시고요?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다 무엇이다? 배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냥 바다에서 해상에서 움직인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자, 복합 운송 조건이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봐주시면 되실까요? 이 부분은 지금 배를 태우지 마세요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끔씩 배 태우는 건 안 되는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운송에 대한 부분의 수단을 놓고 보니 운송 수단이 우리 하나가 아니라 무엇이다? 두 가지 이상이에요. 두 가지 이상. 그러니까 지금 일정한 구역에 내용 중에 일부는 배를 태우고요. 일부는 육로를 통해서 가야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의 의미들 섞여 있는 부분들 그걸 복합운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나와져 있는 부분 중에 복합운송 조건에 해당하는 거를 물어보네요. 자, CFR, FOB, FAS, CPT 답은 4번입니다. 답은 4번. 자, 우리가 해상 운송 조건은 4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가 내려가져 있다라고 하면 여기 부두에 배를 정박을 하고요. 무슨 부분? 배 옆에까지 선측까지 갖다 준다라고 하는 FAS 조건. 자, 그리고 이 난간을 넘어서 어디까지? 여기 위에까지 올려준다라고 하는 온보드 조건으로 끝나는 부분. 그게 FOB라는 조건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목적항까지 가져갈 건데 요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운반비와 보험료를 누가 부담할 거냐라는 부분 때문에 등장하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나오는 게 CFR이라는 조건이 있죠. 그래서 CFR은 프레이트는 부담하지만 보험에 대한 거는 부과하지 않는 조건. 그리고 CIF는 우리 운반비와 보험까지 모두 다 누가 수출상이
부부하는 조건 또는 가입하는 조건, 돈을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해상 운송 조건은 요 네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뺀 나머지는 모두 다 복합 운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해상 운송 조건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시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인코텀즈 조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29번입니다.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환어음에 해당하는 유형은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환어음 유형도 꾸준히 물어보죠. 환율하고 환어음하고 병행하면서 내는 거로 보여집니다. 자, 제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이 이루어지는 어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이 이루어진다? 그럼 결론적으로 제시하자마자 결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자, 일람불 환어음은 지급인에게 제시된 날에 즉시 금액이 결제되는 어음이에요. 자, 두 번째, 기한부가 답이 되겠죠. 이 기한부라는 게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환어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대금에 대한 결제 목적 때문에 어음을 발행했는데, 환어음을 발행했는데 거기에 무엇이 선적서류가 첨부된 어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역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시면 선적서류를 첨부해서 어음을 발행하시고 그거를 결제로 활용할 거거든요. 그게 환어음입니다. 자, 무담보 환어음이다 라고 해서 나오는 건 환어음 그 자체만으로 결제가 될 수 있는 어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엔 선적서류가 따라다니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 무담보 환어음은.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지속적으로 돌아가면서 문제 출제가 되니까요.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별로 용어가 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한부 환어음 2번입니다. 자, 30번입니다. 자, 다음 중에서 내곡신용장과 구매 확인서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네요. 자, 관세 환급금은 내곡신용장, 구매 확인서 모두 다 가능합니다. 네, 관세 환급금은 모두 다 가능하다. 자, 수출실적 인정은 내곡신용장과 구매 확인서 모두 가능하다. 네, 수출실적 인정도 내곡신용장, 구매 확인서 모두 가능합니다. 자, 은행의 대금 지급 보증은 내곡신용장과 구매 확인서 모두 가능하다? 아니죠, 여러분. 구매 확인서는 우리 은행에서 보증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대금 지급 보증은 내곡신용장만 가능하고 구매 확인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은 내곡신용장과 구매 확인서 모두 다 가능하고요. 자, 여기 하나 더 덧붙여서 가져가실 건 요것 때문에 요런 글씨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무엇한다? 발행한다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답은 3번. 요건 처음 나오는 문제 아니시죠, 여러분? 기출문제를 뭐 교재에 있는 걸 벌써 풀어보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다라면 아, 이런 패턴 문제가 계속 나오는구나라는 게 보여지실 거예요. 자, 31번 문제입니다. 인코텀즈 2010 또는 인코텀즈 2020의 운송 조건 중 자, 수출상이 FOB 가격 조건에 목적지까지 운임을 부담하나.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아, 일단 무슨 가격? FOB 가격 조건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아, 난간을 넘어서 우리 어디에? 우리 배 위에 물건을 올려줬구나. 그 조건에 무슨 부분? 운임에 대한 부분은 부담한대요. 운임은. 자, 그러나 보험은 부담하지 않는 해상 운송 조건은 무엇인가? 자, 제가 앞에서 해상 운송 조건 4가지밖에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선측까지만 갖다 준다. FAS. 그리고 난간을 넘어서 배 위에 물건 올려준다. FOB.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보험료까지 부담할 거냐, 보험료까지 부담하지 않을 거냐라는 얘기 있었죠. 그럼 여기는 운임만 부담한다고 했어요. 보험 부담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물건의 가격을 C, 그리고 보험을 I, 인슈런스이고요. 운반비는 운반비는 프레이트 F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요? CFR이 되는 거죠. CFR.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조심하실 건 공부하실 때 CFR로 쓰셔야 되는데 CPT가 맞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데 여기 분명히 해상 운송 조건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CPT는 해상 운송 조건이 아니라 복합 운송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PT가 답이 될 수는 없어요. CFR이 맞습니다. CFR.
최근의 기출들 중에 특징이 하나가 인코텀즈 요 결제 조건, 인도 조건 문제를 계속적으로 내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기존에는 뭐 1년 6번 중에 뭐 내봐야 한두 번 이렇게 냈었다면 지금은 꾸준히 내는 성향으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가로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한글 용어를 기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환급은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자,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 환급 절차. 자, 이 환급은 수출물품 제조 시 소요되는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정하여 매 건별 관세 등의 납부액을 확인하지 않고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그래서 우리 수출액 10,000원당 얼마라고 하는 요율표가 있습니다. 그렇게 환급을 해준다. 자, 이 환급은 원재료 수입 단계에 납부 관세 등의 증명과 소유량 산정을 하지 않고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소유량 계산서 뭐 이런 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환급은 뭐냐? 간이정액 환급이다라는 게 답이 되죠. 간이정액 환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정액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죠. 왜냐면 환급자는 본문에 있으니까요. 또 답은 간이정액입니다. 이 문제도 우리 기출에서 1년에 여러 번 출제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1회차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2022년도 1회차 기출문제는 2022년도가 처음이어서 제가 요것저것 말씀을 좀 많이 드려서 길고요. 그 다음부터는 문제들을 이제 저랑 같이 풀다 보면 2022년도 기출에 대한 부분 중에 앞에 분에서 나왔던 부분들은 뭐 더 길게 설명할 부분들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고 저는 2회차 기출문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